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청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파트 2에 의해서 파트 3 정보활동 실전 영역에서 제7장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파트에 대해서 페이지 160, 251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먼저 오늘은 국가 1절 국가안보와 국가정보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사실은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파트에서는 이게 파트 3에서 요 7장은 현재까지 지난 7년 즉 2000년도 이전까지는 이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파트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지난 5년 동안은 국가안보 파트가 이것이 이 파트 3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시험에 출제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안보 개요에 대해서 개념과 정의, 의, 중요한 영향 요인과 위협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란 국가가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국내외 군사,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 국가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군사 안보 중심이었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환경, 경제, 에너지, 인간안보, 보건안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어서 포괄 안보 개념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생존, 번영, 위신과 국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고 군사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국력과 함께 국가정보활동을 통해서 확보됩니다. 특히 정책 결정자의 인식과 정보력은 안보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왜곡된 인식은 중대한 안보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위협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생태, 사이버 등 다차원적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는 이러한 다양한 위협이 효과적으로 관리, 억제된 안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의 종류에는 군사, 경제, 안보, 생태안보, 사회안보, 사이버안보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생태안보와 사회안보는 좀 내용이 좀 유사해가지고 이 개념적 구분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안보는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와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3번쯤은 나올 만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안보의 특징과 종류, 또 제한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인간안보 확보의 개념을 구분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가안보와 국가이익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 국가이익은 국가이성에 기초한 불가분의 개념으로서 국가의 존속, 발전, 위신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에 보면 이익은 국가의 보존과 번영, 국위 선양, 국민이 중시하는 가치의 종합으로서 국가 목표이자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고 정치 현실론에서는 무력 사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우선 확보되어야 할 대상으로 이 국가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국가 이익은 국가 안전 보장과 영토 보전, 경제적인 번영과 발전, 국민 보호와 자긍심 고양을 포괄하며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 전반에 걸쳐서 구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활동은 이러한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수행되지만은 국익의 가변성과 정책 결정자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이 안보와 이익과의 관계인데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은 동전의 양면처럼 확고한 국가안보 없이는 핵심 국가이익의 확보나 증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은 국토방위, 국민보호, 적대관계 예방, 교통통신의 자유와 안전, 국제시장과 전략자원 접근권 확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체제 변경 등 특정 국익 추구 과정에서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은 충돌할 수 있고 국가이익은 역사, 문화, 시대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이익은 중요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미국 국익검토위원회는 국가 이익을 네 가지로 구분했죠. 사활적인 이익,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이익, 중요한 이익, 지역적인 이익으로 구분했죠. 이 각 구분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도널드 뉴에터라인 같은 경우도 국가 이익을 전망의 이익, 결정적인 이익, 중요한 이익, 그리고 지역적인 이익으로 유사하게 분류를 했는데 결국은 내용은 똑같아요. 단지 단계별 용어가 좀 차이가 날 뿐이고 그래서 이 두 분류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기존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인데요. 자, 국력은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독립, 안전, 번영을 유지하고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국력의 요소는 인구, 영토, 자원, 군사력, 경제력과 함께 국민의식, 교육, 건강, 단결력 등 인적, 정신적인 요소와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지도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외교력, 군사력, 국가 경영 능력, 국가 정보력, 법 집행, 입법 능력, 국민 총알력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확보될 수가 있겠죠. 국가 정보력은 바로 이제 중요한 수단인데 이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유일한 수단은 또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 활동에는 기여의 한계와 함께 법적 근거와 절제가 이제 필요하죠. 정보 활동에는. 국력은 또 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와 국민의 단결과 노력에 따라 증대될 수가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는 거죠. 감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 클라인은 국력 방정식에 의하면은 레이 클라인 국력 방정식에 의하면 국력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정치 지도자의 전략과 국민의 의지가 되는데 이 요소 두 요소가 약화되면 전체 국력도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의지, 그 다음에 국가 정치 지도자의 전략적인 마인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도력이. 이 국가안보 국가정보와의 관계입니다. 국가정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보장이 있죠. 그래서 셔먼 켄트가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 전립의 필수적인 지식으로서 국가정보는 국방, 외교, 경제, 환경, 자원 등 국가안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정보는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자 또 정책 투입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안보 환경은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 자원, 환경 등 비군사적 위협의 확대, 그리고 국내 문제의 국제화, 또 국경을 초월한 행위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안보 범위가 다차원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안보 현안과 정보 수집 대상이 증가하고 국가 정보 능력의 분산과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국가정보는 수집 분야와 대상의 확대, 분야별 정보를 종합 연계하는 통합적인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문제와 대정책의 연계 영역에 대한 정보력 강화, 또 적대적 우호국 구분이 모호해진 환경에 대응하는 정밀하고 유연한 정보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국가정보의 역할인데요. 이 국가안보 보호수단은 핵심은 바로 군사력과 국가정보 및 방첩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력은 경제력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서 유지 강화되어야 하고 정보와 방첩활동은 이제 군사, 외교, 경제 등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국가안보 보호의 핵심 수단이 되는데요. 국가정보는 적대 세력의 군사, 경제, 환경, 자원 위협을 탐지 차단하고 동맹 및 협력관계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파악해서 국가 능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정치결정권자의 선입견과 오판 등을 교정하고 자원, 군사력, 동맹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하고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국민과 지도층의 심적인 불안정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하죠. 국가정보는. 그래서 결국 국가정보는 국가안보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필수 수단이고 그 기능이 약화될 경우는 안보 불감증으로 인한 중대한 국가안보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항 국가안보 법률과의 문제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보활동은 불가피하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법적인 통제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안보 절대주의는 평시 비밀 경찰 국가, 비상시 군정 통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민주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국가안보 절대주의자는 바로 이게 보는 시각이 이렇고요. 또 미 연방 대법원에서의 그 로엘 사건이 1968년에 있었던 로엘 사건은 국가 방위의 목적이 국민 보호에 있고 또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방위는 무가치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국가비밀특권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공개해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미국에서 증거법상의 원칙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레이놀즈 1953년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은 국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서 국가비밀특권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자료에 실제 비밀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비밀특권 남용의 위험성 또한 명확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법률의 관계는 안보 필요성과 시민의 자유, 보호 간의 균형, 그리고 국가비밀특권의 엄격한 통제가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국가안보 관련된 사건이 이제 미국에서 연dob을 아주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요 판례들은 이제 국가안보와 시민의 기본권 사이의 긴장과 한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944년의 코레마츠 사건은 진지만 공격 이후에 일본계 미국 시민을 강제 이주시킨 조치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합헌 판단을 내렸는데 이후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과잉 차별 조치였음이 인정되어서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국가안보 명분의 오남용 위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2004년도 함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 중에서 미국이 체포된 미국 시민을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한 것이 이제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입니다. 국가안보 상황에서도 미국 시민의 적법 절차 보장은 배제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2006년도의 함단 사건은 불법 전투원이라고 하더라도 제네바 협약과 미국의 헌법의 적법 절차를 무시한 군사위원회는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비상시가 아닌 경우 대통령, 의회의 안보 권한에도 법적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국가안보는 중요한 가치이지만은 헌법과 적법 절차를 전면 배제할 수는 없고 안보 조치는 비례성, 차별 금지, 법치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3에서 7장 2절 안보 요약과 위기관리 페이지 263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학 총론 책과 문제집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국가정보학 총론이 나와 있고 국가정보학 총론 종이책은 GWP 학원에서 문의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 필요시 저와 직접 접촉해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집은 현재 종이책은 없고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책 모든 판매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